도시의 심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정 무렵 임서연은 마지막 아르바이트 장소에 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팠지만 그 위에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디자이너라는 꿈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강물 속에서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작은 섬처럼 외로이 떠 있었다. 낡은 스니커즈의 밑창이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발끝이 저릿해왔지만 버스 막차 시간은 이미 아슬아슬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발을 옮겼다. 평소에도 으슥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골목 안이 깊고 어둡게 느껴졌다. 가로등 하나가 수명을 다했는지 연신 위태롭게 깜빡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벽에 그려진 낡은 그래피티와 구석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 세 개가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임서연 씨 맞지? 중심에 선 남자가 기름기 낀 목소리로 물었다. 험악한 인상과 불량한 옷차림, 누가 봐도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우리 백진우 이사님께서 너한테 안부 전하라고 하시더군. 백진우.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집과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던 남자. 몇 번이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낼 줄은 몰랐다. 전 할 말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다시 가로막았다. 어허, 아가씨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좋게 말할 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깟 낡아빠진 집 지켜서 뭐 하겠어. 옆에 있던 남자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깊은 골목에선 누구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거 놔요 놓으라고.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남자의 힘은 더욱 거세졌다. 다른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땀 흘려번 돈으로 산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 손때 묻은 전공 서적들이 흙바닥 위를 뒹굴었다. 서연의 눈에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차올랐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 한 줄기 서늘하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을 찢는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남자들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서 있었다. 도시의 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차갑고도 우아한 존재감.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최고급 슈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아우라. 그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서늘한 조각상 같은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건달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맞섰다. 뭐야, 이 자식은 상관 말고 꺼져. 리더 격의 남자가 소리쳤지만 남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경멸과도 같은 차가운 빛이 스쳤다. 다시 묻지 않겠다. 그 손 놓고 꺼져. 그의 말에 건달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서연의 팔을 놓아주는 대신 남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주먹을 피하고 건달의 손목을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악나는 비명과 함께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머지 2명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남자는 이미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과격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절제되고 효율적이었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건달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남자는 옷매무새 한번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감정의 색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괜찮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걱정보다는 사실 확인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그녀의 소지품들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몸을 숙여 흙먼지가 묻은 스케치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그린 디자인 시안들이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잠시 멈췄다. 섬세하고 독창적인 라인이 살아있는 드레스 디자인이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잠깐 흔들렸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어 서연에게 건넸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감촉이 방금 전 건달이 잡았던 거친 느낌과는 전혀 달랐다.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집이 어디지? 태워주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낯선 남자의 차를 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방금 전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어떤 위협보다도 그 자신이 더 안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로 저 앞이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하고는 흩어진 물건들을 서둘러 주워 담았다. 남자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연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아래 서연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물건을 다 챙긴 서연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목례를 하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잠깐! 그의 부름에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가 돌아보자 남자는 슈트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해. 서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은 강태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엘리시안 그룹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엘리시안 그룹이라면 국내 최고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기업이자 모든 디자인 전공자들이 꿈꾸는 바로 그 회사였다. 그녀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강태준은 이미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을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경멸 어린 한마디를 던졌다. 쓰레기들. 그는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다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의 등장은 비현실적이었고 퇴장은 깔끔했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홀로 남아 손에 쥔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엘리시안 그룹의 대표, 구름 위의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단순한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이었을까? 그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던 서연의 머릿속에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1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공모전에서 또 낙방하고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에 공원 벤치에 앉아 빗속에서 끄끄 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씌워주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단지 어두운 코트를 입은 한 남자의 넓은 등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도록 한참 동안 우산을 씌워주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감싸주던 그 거대한 우산의 안정감과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의 뒷모습만이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오늘 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차를 타고 사라지던 뒷모습이 그날의 기억과 기묘하게 겹쳐졌다. 말도 안 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흔치 않다. 하지만 그가 주었던 서늘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되던 느낌은 1년 전 그 밤의 기억과 분명 닮아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명함을 꽉 쥔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의 고단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돌멩이가 앞으로 그녀의 인생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를.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임서연의 일상은 위태로운 평온을 유지했다. 골목길의 어둠과 자신을 구해준 차가운 남자와 그리고 그가 건넨 명함은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태준, 엘리시안 그룹 대표이사. 그녀는 그 명함을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만질 수 없는 세계의 증표와도 같았다. 다시 그를 마주칠 일도 그에게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좁고 운명은 때로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는 법이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돌파구는 디자인이었다. 연필이 스케치북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살피던 그녀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다. 엘리시안 그룹 주최 제5회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엘리시안 그룹 디자인팀의 정식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는 문구가 유난히 반짝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그룹, 그 남자의 회사. 수많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공모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그녀였다. 이번에도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패배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마음속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주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희망이 싹텄다. 그날부터 서연은 밤낮을 잊고 공모전에 매달렸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새벽 시간을 쪼개고 아르바이트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아이디어를 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트폴리오에 쏟아부었다. 가난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천조각,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 도시의 뒷골목에서 발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세상에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결과 발표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수천 명의 지원자 명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화면 맨 위에 대상 수상자라는 글자 옆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 임서연.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서연은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그러나 몇 년은 된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여의도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에서부터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주눅이 들었지만 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고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대강당에는 그녀와 같은 부푼 꿈을 안고 온 인턴들이 가득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디자인팀 총괄팀장의 환영사와 회사의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 대표이사의 격려사가 있다는 말에 장내의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업계의 신화 냉철한 카리스마로 엘리시안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강태준. 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아닌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의 그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단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차가운 조명 아래 그의 이목구비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더욱 날카롭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봤던 그 남자.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수많은 회사 중에 하필 엘리시안 그룹이었고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 하필 자신이 뽑혔으며 이 거대한 회사의 대표가 하필 그 남자라니. 이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악연인가? 엘리시안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태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감정을 배제한 오직 사실과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그의 말들은 차가웠지만 이상한 흡인력이 있었다. 그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창조하는 것, 완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지향하는 것이 엘리시안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자신감과 확신이 배어 있었다. 연설을 하던 그의 눈이 천천히 객석을 훑었다. 무심하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서연에게 닿는 순간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멈칫했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며칠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겁에 질려 떨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꿋꿋한 눈동자. 그 눈동자가 지금 이곳 자신의 회사 강당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고 흥미, 혹은 경계심.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프로였다. 연설의 흐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임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이 기막힌 우연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짧지만 강렬한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멍하니 손뼉을 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때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이어서 올 하반기 저희 엘리시안 그룹과 중요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함께할 파트너사 베누스 패션의 백진우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백진우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무대 옆쪽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비싸 보이는 회색 슈트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넘긴 남자. 자신에게 건달들을 보내 협박했던 바로 그 얼굴 백진우였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간절히 바라던 꿈의 직장은 순식간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의 존재가 가져다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악의 악몽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백진우는 강태준과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능숙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서연을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는 연설 도중 마치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인 양 이런 말을 덧붙였다. 특히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겠죠. 그 말은 강당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멋진 포부로 들렸겠지만 서연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인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새까맣게 타버렸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와 자신을 위협하는 남자가 한 공간에, 그것도 자신의 직장 상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존재한다는 이 기막힌 상황. 그녀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넓게 펼쳐진 로비 한가운데 그녀는 외로이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은 이렇게 세 사람을 엘리시안 그룹이라는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한 명은 그녀를 구원할 동아줄이 될 수도, 다른 한 명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심연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꿈의 무대에서 서연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안개 속이었다. 엘리시안 그룹 디자인팀에서의 첫 주는 달콤한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의 연속이었다. 대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질투와 경계심의 표적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말을 걸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그녀가 운이 좋았다거나 심지어 부정한 방법을 썼을 거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직속상관인 박성철 과장이었다. 그는 베누스 패션의 백진우 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고 그 아첨의 일환으로 임서연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는 서연에게는 가장 사소하고 잡다한 업무만 맡기거나 모두가 꺼리는 까다로운 수정 작업을 떠넘겼다. 백진우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핑계로 거의 매일같이 디자인팀에 얼굴을 내비쳤다. 그의 등장은 서연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다. 그는 사무실을 어슬렁거리다 서연의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임서연 씨, 이 패턴은 좀 뭐랄까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우리 베누스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이미지와는 거리가 머네요. 역시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의 말은 건설적인 비평이라는 교묘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그 본질은 서연의 배경과 출신을 조롱하는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었다. 동료들은 못 들은 척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지만 그들의 귀가 온통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히 모욕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백진우의 압박이 거세지자 박 과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서연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임서연 씨, 지금부터 새로운 라인에 들어갈 프린트 패턴 시안 5종을 디자인해봐요. 기한은 3일 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디자이너들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스쳤다. 보통 숙련된 디자이너 팀이 일주일은 좋게 매달려야 할 분량의 작업이었다. 게다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참고 자료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어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과장님 3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진행해도 빠듯한 불가능해. 임서연 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하는 소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엘리시안이야. 인턴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든가. 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기분이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리라. 오기가 생겼다. 그날부터 서연에게는 밤낮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녀는 회사 자료실에 파묻혀 수십 년간 축적된 엘리시안의 디자인 아카이브를 밤새도록 탐독했다. 퇴근 후에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새벽이 올 때까지 스케치북과 씨름했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방해하는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영감을 찾았다. 할머니가 평생 사용해 달아빠진 이불에 빛바랜 꽃문에 오래된 집 벽에 갈라진 틈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선비온 뒤 아스팔트 위에 맺힌 도시의 불빛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어 독창적인 패턴으로 재창조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러움은 우아한 곡선이 되었고 고단함은 깊이 있는 색감이 되었다. 마감일 아침 3일 밤을 꼬박 세워 퀭한 눈의 서연이 박 과장의 책상 위에 결과물을 올려놓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조잡하고 미완성된 결과물이거나 혹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항복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5가지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패턴 디자인이었다. 특히 낡은 단청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메인 패턴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련되게 풀어내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백진우 역시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재능을 깎아내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욱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의 인격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디자인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박 과장은 굳은 얼굴로 서연이 제출했던 메인 패턴 디자인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는 팀원 중 한 명인 이지혜 대리를 지목했다. 이지혜 대리 얼마 전에 제출했던 개인 포트폴리오에 있던 패턴과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떤가? 이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 안에는 서연의 것과 핵심 모티프가 거의 흡사한 패턴 디자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서연 씨가 제 자리에 있던 스케치북을 보고 아이디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비난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제 창작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자료들을 보여주며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하는 건가? 인턴 신분으로 선배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어디서 거짓말이야.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직장은 그녀를 표절범으로 낙인 찍고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거대한 재판정과도 같았다.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신입 인턴의 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임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예외가 되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첫 주부터의 모든 동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 과장이 내린 불가능한 업무 지시, 그리고 오늘 터진 표절 시비까지.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그날 밤 골목길에서 보았던 그녀의 스케치북을 기억했다. 흙먼지 속에서도 빛나던 그 독창적인 재능.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고작 선배의 디자인을 훔칠까? 그의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백진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김비서, 네 대표님, 디자인 1팀 사무실 최근 3일치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그리고 베누스 패션 백진우 이사, 그 사람 뒷조사 좀 해봐. 특히 임서연 씨 가족이 소유한 땅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그날 밤 건달들이 백진우 이사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징계회의가 열리고 박 과장이 서연의 인턴 계약 해지를 기정사실화하며 몰아붙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좌중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상황은 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저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엘리시안의 이름에 흠집이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디자인 원본 파일의 생성 및 수정 기록이 담긴 타임스탬프까지 전부.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지혜 대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지혜 대리. 이 디자인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발전 과정에 대한 스케치나 브레인스토밍 자료는 당연히 있겠죠. 그의 예리한 질문에 이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답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장은 폭풍과도 같았고 퇴장은 그보다 더 고요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상황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파장이 남았다. 서연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떨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이 불공평한 싸움에 개입해 주었다. 그가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김 비서가 가져온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지혜가 그녀의 컴퓨터에 다가가 몰래 화면을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실은 명백했다. 이어서 백진우에 대한 1차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서연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권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백진우의 공격적인 행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내 가십이나 인터넷 징계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하던 관찰자는 이제 기꺼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개입 이후 디자인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표절 혐의는 조용히 무마되었다. 강태준은 이지혜 대리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대신 그녀를 한직 부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것은 그의 냉철하고 계산된 일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다.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동료들은 이제 임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녀가 단순히 운 좋은 인턴이 아니라 어쩌면 대표이사에 보이지 않는 비호를 받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박성철 과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녀에게 깍듯하고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다. 이러한 변화가 서연을 편안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름하여 엘리시안 헤리티지, 엘리시안 헤리테이지. 창립 시대의 클래식 디자인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이는 특별 컬렉션이었다.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감각을 동시에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임서연은 지난번 프린트 패턴 디자인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 덕분에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팀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고심하던 서연은 영감을 얻기 위해 할머니가 계신 낡은 집으로 향했다.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분이었지만 재능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평생을 고단하게 살다 가셨다. 상자 안에는 손때 묻은 옷가지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섬세하게 세공된 은비녀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은은하게 변색되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비녀의 머리에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서연은 비녀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통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비녀를 헤리티지 프로젝트의 핵심 모티프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은 사무실 책상에 비녀를 놓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비녀의 유려한 곡선과 나비의 섬세한 날갯짓을 종이 위에 옮기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바로 그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디자인팀을 방문한 강태준의 발걸음이 그녀의 책상 앞에서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손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은비녀에 고정되어 있었다. 언제나 빙하처럼 차갑고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충격, 슬픔,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 온갖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 비녀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절박함에 서연은 놀라 연필을 놓았다. 그녀가 무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슈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녀의 나비와 똑같은 모양의 은나비가 장식된 넥타이 핀을 꺼내 보였다. 완벽한 한 쌍이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강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무명 주얼리 디자이너셨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세트였죠. 이 넥타이핀은 제게 남겨진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안의 물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비녀는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서연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깨웠다. 그리고 그것은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나비 문양을 한 두 개의 장신구. 그것은 두 사람의 뇌리에 박혀있던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안개 속에서 선명하게 끌어냈다. 장면은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태준의 시점이었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그는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무작정 걷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서 한 젊은 여자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슬픔과 공명했다. 주머니 속에서는 어머니의 유품인 넥타이핀이 차갑게 만져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검은 우산을 조용히 씌워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타인의 슬픔에 대한 같은 슬픔을 가진 자의 묵묵한 예의였다. 그는 여자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임서연의 시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을 때 자신을 가려주는 거대한 검은 우산과 한 남자의 넓은 등을 보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그의 짙은 색 코트 깃에 달린 작은 은나비, 넥타이핀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짧게 반짝였던 것을 기억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고 아름다운 한 점의 빛이었다. 다시 현재 고요한 사무실, 진실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에 이름 모를 두 사람은 이렇게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 그 사람 대표님이셨군요. 서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연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와 회한 그리고 기묘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대표이사와 인턴이라는 공식적인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픈 과거의 한 조각을 공유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이 되었다. 이 미묘하고도 급격한 변화를 사무실 밖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백진우였다. 그는 강태준이 임서연에게 보이는 관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복도를 함께 걷는 모습 그녀를 대할 때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강태준의 표정. 이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임서연을 쫓아내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모자라 강태준이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듯한 상황은 그를 조급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임서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그녀의 땅까지 지켜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백진우는 더 이상 점잖은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살벌했다. 계획 변경이다. 이제 경고는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그 계집애를 무너뜨려.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이는 나비 비녀와 넥타이 핀은 서연과 태준의 과거를 현재로 이어주고 있었다. 위태롭지만 단단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무실 밖에서는 더 이상 자비 없는 진짜 폭풍이 두 사람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은비녀의 비밀이 밝혀진 후 강태준과 임서연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강태준은 프로젝트를 핑계로 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무뚝뚝한 말투 속에서도 종종 어머니와의 추억이나 그녀가 가졌던 디자인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 역시 그에게 자신의 고단했던 삶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야근이 잦은 서연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잦아졌다. 위험하다는 이유였지만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의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대표와 인턴의 관계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침묵 속에는 이미 서로를 깊이 의식하고 있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진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 인터넷 타블로이드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엘리시안 그룹 신입 인턴 대표이사 유혹해 특혜받았나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의 추악한 진실.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불우한 가정사를 무기 삼아 강태준의 동정심을 산 뒤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당선되고 헤리티지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집 문제까지 거론하며 그녀가 재개발을 맡고 있는 알박기꾼인 것처럼 묘사했다. 기사 말미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강태준이 서연을 그녀의 집 근처에 내려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루머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내 게시판은 익명의 글로 들끓었고 SNS에는 서연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넘쳐났다.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이 사진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시 한번 모든 화살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지난번 표절 시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센 비난이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신데렐라에서 꽃뱀으로 재능 있는 신인에서 야심만만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 때문에 강태준과 회사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녀가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다.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흰 봉투에 사직서 3글자를 적었다. 결심을 굳힌 서연이 대표이사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강태준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만 그만두겠습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서연이 사직서를 내밀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걸 받는 순간 저 쓰레기 같은 기사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는 그녀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디자인 본부 전 직원과 프로젝트 관련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다. 잠시 후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모인 대회의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옆에 세우고 단상에 섰다. 최근 회사와 임서연 씨에 대해 돌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결론부터 말하지. 전부 사실무근인 비방일 뿐입니다. 진정한 재능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비겁한 수작에 우리 엘리시안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의 재능과 인품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녀가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며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회사는 임서연 씨가 가족의 재산 문제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무팀에서 이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았다. 서연은 탐욕스러운 알박기꾼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되었다. 강태준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엘리시안 그룹의 직원을 향한 공격은 나 자신과 회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근원지를 반드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모든 사내 가십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것은 단순히 루머에 대한 해명을 넘어 백진우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회의가 끝난 후 대표이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망치는 건 적이 가장 바라는 일이야. 강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방역할 시간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백진우에 대해 조사해온 모든 것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비자금 내역 건달들과의 통화 기록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 증거까지. 그는 서연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자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싸울 동지로 인정한 것이다. 나를 믿고 함께 싸워주겠나. 자신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에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제 반격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다가오는 엘리시안 헤리티지 컬렉션 론칭 행사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백진우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 서연 씨는 최고의 컬렉션을 완성하는 데만 집중해. 서연 씨의 성공이 그 자체로 저들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 거야. 강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일이 있어. 서연 씨의 이웃들 중에 백진우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분들의 증언을 모아줄 수 있겠나. 내 맡겨주세요. 나는 백진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겠어. 그리고 덫을 놓을 거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엘리시안 그룹이 서연의 집이 있는 부지에 대규모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고려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것이었다.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백진우는 더욱 조급해져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강태준의 사무실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는 백진우를 중심으로 한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방역의 시나리오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위기는 두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동맹으로 묶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이사와 인턴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이제 공격의 시간이었다. 최후의 결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엘리시안 헤리티지 컬렉션의 론칭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교계 이벤트였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패션계의 거물들, VVIP 고객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와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무대 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은 채 그녀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을 건 무대였다.
불안감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우리는 함께다라는 조용한 약속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서연이 어머니의 비녀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고요한 동양화 같으면서도 대담하고 세련된 의상들이 런웨이를 수놓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쇼의 마지막은 나비 모티프를 화려하게 수놓은 피날레 드레스가 등장했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기립박수였다. 수석 디자이너로서 무대 위로 불려나간 서연은 눈부신 조명 아래 섰다.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세상의 완벽한 인정이자 모든 음해와 모략에 대한 가장 통쾌한 대답이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의 절정에서 백진우가 움직였다. 갑자기 볼룸의 모든 조명이 깜빡이더니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컬렉션 영상이 아니었다. 몰래 촬영된 듯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이웃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곧이어 조작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할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해 드릴게요. 마치 서연이 돈으로 증언을 매수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백진우가 마이크를 손에 쥐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분노와 정의로운 척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제를 망치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추악한 사기극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임서연이라는 이 여자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강태준 대표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여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서연을 향해 터졌다. 불과 몇 분 전 환희의 정점에 서 있던 그녀는 이제 공개적인 마녀 사냥의 제물이 되어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단상에 함께 서 있던 강태준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완벽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스태프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백진우 이사님, 아주 극적인 연출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신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통제실에 있는 자신의 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백진우가 틀었던 조작된 영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스크린은 4개로 분할되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방금 전 백진우가 보여준 영상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 재생되었다.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법적인 도움을 약속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녀의 용기에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번째 화면에는 디자인 사무실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이지혜 대리가 서연의 자리를 몰래 엿보고 디자인을 도용하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 화면에는 그날 밤의 어두운 골목길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건달들이 서연을 협박하는 모습과 함께 체포된 건달 중 한 명이 백진우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하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화면.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전문가의 그래픽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백진우의 유령 회사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패한 공무원들에게로 거액의 뇌물이 흘러들어간 완벽한 증거였다. 장내에서 거대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백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스크린 위에서 재생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강태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 혼돈을 갈랐다. 지난 몇 주간 백진우 이사는 한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파멸시키고 사적인 욕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 직원을 얕보았고 우리 엘리시안 그룹을 얕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대가입니다. 강태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볼룸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과 형사들이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 백진우를 향해 직진했다. 도망치려던 그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수사팀장이 그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백진우 씨, 당신을 폭행교사 협박 뇌물 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남자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눈이 멀도록 터져나갔다. 그의 완벽하고 화려한 몰락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무대 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여전히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서연은 꿋꿋하게 서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승리와 파트너십, 그리고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을 세상에 공표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엄청난 정의 구현의 드라마를 목격한 하객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폭풍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컬렉션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한 젊은 디자이너와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한 남자의 용기에 보내는 뜨거운 갈채였다. 결정적인 막은 내렸고 정의는 승리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다. 엘리시안 헤리티지 론칭 행사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백진우의 몰락과 그 배후에 있던 부패 사슬의 붕괴를 대서특필했다. 한편으로는 불의에 맞서 싸운 천재 디자이너 임서연과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한 냉철한 경영인 강태준의 이야기에 찬사를 보냈다. 백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베누스 패션은 몰락했고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강태준의 리더십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임서연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가 회사에 다시 출근했을 때 더 이상 그녀를 경계하거나 멸시하는 시선은 없었다. 동료들은 경애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를 괴롭히던 박성철 과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강태준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정직원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신규 프로젝트 개발팀의 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더 이상 쫓기듯 일하던 인턴이 아닌 당당한 엘리시안의 핵심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주말 서연은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단했던 과거와 마침내 작별을 구하는 순간이었다. 가족의 유산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서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아직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강태준과 그녀의 관계였다.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싸우는 동안 그들은 단순한 동지를 넘어선 깊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끝난 지금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것은 더 이상 대표가 직원에게 하는 업무의 연장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이 담긴 초대였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달콤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그리고 각자가 꾸는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 씨, 와인잔을 내려놓은 강태준이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은비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단지 재능 있는 직원이 아니었어. 어느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진 한 여자였지.
그의 담담하지만 망설임 없는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저는 대표님께 2번이나 구원받았어요. 1년 전 그 비오는 밤에는 절망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셨고, 그날 밤 골목길에서는 공포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죠. 저는 제가 대표님이 누구인지도 알기 전부터 그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인함에 끌리고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빛이 부드럽게 얽혔다. 오해와 음모로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의 낡은 집이 있던 언덕 위. 오래된 집은 허물어지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리모델링되고 있었다. 강태준과 서연은 언덕에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건축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엘리시안 그룹은 재개발의 광풍에 휩쓸릴 뻔했던 그 지역의 부지를 모두 공정하게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시안 드림 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한 비영리 디자인 인큐베이팅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초대 센터장은 임서연이었다. 어머니의 꿈, 그리고 그녀 자신의 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더 큰 꿈으로 피어나게 된 것이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강태준이 다정하게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난하고 불쌍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당당하고 성공한 여성이 되었다. 차갑기만 하던 CEO는 사랑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되찾았다. 우연처럼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가장 필연적인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폭풍이 지나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